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 바로 들어갈 거고요. 총평이랑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한 영상은 쌤이 따로 찍어가지고 지금 이투스의 TCC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바로 전문항 해설이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뭐 사회문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9월 평가원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꽤 있었고, 다만 등급 컷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꽤 이제 이 사탐런한 이제 이과 친구들이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등급 컷 자체는 되게 안정적으로 약간 방어가 된 것처럼 약간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거 많이 틀렸더라. 이거 정답률 확인해 보니까 이걸 거의 한 절반도 못 맞춘 수준으로 정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쌤 커리큘럼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좀 틀렸다. 그러면 약간 정신을 좀 차리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해야만 되는 말이라서 좀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할 때 뭘로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고 안 개입되고만 따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현상에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느냐 안 개입되느냐. 기억!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된 거는 인간의 의도가 당연히 개입된 사회현상입니다. 돈 벌려고 만들었겠지 뭐. 니은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연현상입니다. 그죠? 사람의 젖은 피부에 모기가 앉을 수 있는 현상 자체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데 이거 주체가 중요해. 누가 피부에 앉는 걸 차단하는 거야? 특수 오일이 피부에 앉는 걸 차단하는 거란 말이야. 특수 오일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걸 차단하는 거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특수 오일을 만드는 건 인간이 하는 행동이지만 특수 오일을 발라서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바르는 현상 자체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나타나는 거겠지만, 일단 특수 오일이 인간의 피부에 발려 있는 상황에서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특수 오일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차단하는 거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으니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모기가 피부에 앉으려고 하다가 막 미끄러져. 그렇게 돼가지고 늪에 발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무섭부어가지고 달아나는 것처럼 모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 오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 피부에 일단 오일이 발려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오일이 하는 작용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오일은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는 없지.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세균이 인간의 몸에 침투해가지고 그게 퍼져나가는 현상인 건데 그 현상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리가 없으니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자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1번 사회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거 뭐 쌤이 워낙 많이 한 얘기니까 그치?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 혹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현상의 니은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원리라 표현하면 틀렸습니다. 확률의 원리라는 것 자체 혹은 개연성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예외 같은 거 없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겠죠. 한번 자연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벌써 틀렸죠. 그렇죠? 가치 함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바로 탈락입니다. 여기 자연현상도 둘 다 몰가치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요. 4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자연현상, 이것도 이상하지, 그렇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건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여긴 둘 다 자연현상이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둘 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지 않고 그냥 보편성만 둘 다 나타난다고 표현해야 될 거고. 5번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자연현상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딱 그 차이입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구분하는 그런 문제에서 의문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기출문제들이든 쌤이 만진 문제들이든 풀어보면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고 개입되지 않는 걸 어느 범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정확히 말하면 평가원이 어떤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냐 안 개입되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연습을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2번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 이거 좀 충격적이던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제론이랑 명목론이라고 외우라고 쌤이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죠. 딱 보시면 실제론, 명목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세히 봐봐. 이거 쌤이 약간 좀 억울한 게 있잖아. 쌤이 작년에 더운 모의고사 시즌3로 냈던 문제가 이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였거든요. 쌤이 실제론 명목론을 가르쳐주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있다.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명목론이 사회계약설이랑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얘네들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으니까 사회계약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쌤이 개념 완성할 때 따로 설명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사회계약설이 대략 어떤 입장인지. 생활관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생활관리
할 일을 안 하는 친구들, 뭐 윤사나 법정 이런 거 안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사회계약설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게 왜 명목론이랑 관련인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제시문은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 로크가 쓴 표현입니다. 쌤은 참고로 작년 더원 모의고사 시즌3에서 로크 말고 루소라는 또 다른 사회계약설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가지고 쌤이 좀 억울해. 그 문제를 시즌2나 시즌1에 냈다면 정말 완벽하게 맞추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보통 사회계약설 사상가들이 자연 상태라고 표현하면 국가가 있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여. 그 왜 그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자연 상태에 있던 개인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국가 상태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 이게 사회계약설이란 말이야. 개인들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이유고 사회라는 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이 공동체는 결국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결국은 개인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를 만드는 건 결국 개인의 주체적 능동적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명목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는 쪽에 가까운 이론으로서 사회계약설이 가지는 입장이란 말이야. 사회계약론이 가지는 입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목론이라는 게 사회계약론이랑 관련이 있고 사회계약론이 대략 어떤 입장인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생활과 윤리를 하는 친구들이면 사실 푸는 게 훨씬 더 쉬운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유불리가 약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생윤에서 사회계약설 관련 내용을 몰랐어도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해. 내가 스스로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여. 왜 그러지? 결국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야. 사회라는 건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야. 개인이 결국 더 중요한 거야. 사회라는 것도 개인의 권리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명목론의 뒷받침이 되는 사회계약설의 이론이다라는 거를 알아보셨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설, 뭐 명목론이나 실제론이랑 관련되는 뒷받침하는 이론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럼 기억, 명목론,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이거 실제론 얘기잖아, 그렇지? 사회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이게 명목론이지, 그렇지? 개인이 옳다고 믿으니까 사회 규범이 있는 거야. 사회 규범이 개인을 지배한다기보다는 개인이 믿어주니까 사회 규범이 있을 수 있는 거. 개인 중심의 명목론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이거 실제론 선지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고요. 사회는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만 존재하거나 개인 행동의 총합을 그냥 대충 합쳐놓은 그런 게 아니라 개인 밖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론의 입장.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사회는 그냥 개인의 속성의 총합이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전형적인 명목론의 선지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 될 거고 3번 넘어갑니다. 미출진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기억, 악성 민원인 여기부터 풀어볼까? 기억은 성취지위이다. 악성 민원인이라는 거는 지위가 아니에요. 민원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민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민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잖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민원을 한단 말이야. 민원이라는 게 이제 시민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이 공적인 권력에다가 요청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 그 민원인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 위치가 아니란 말이야.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어디 가서 소개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니들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 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는 악성 민원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 객관적인 포지션이어야 된단 말이야. 민원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민원인이 아니지만 나중에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민원인이랑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냥 민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악성 민원인이라 그러면 정말 최악의 민원을 막 제기하고 자꾸 사람들 귀찮게 하고 약간 빌런들 있잖아. 빌런들. 공무원들한테 괜히 귀찮게 만들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성취지위고 귀속지위고를 떠나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해주는 게 완전 정확한 표현이겠지. 성치고 뭐고 떠나가지고 그냥 지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날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2번 디귿은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디귿이 지금 발령을 받은 거거든. 이게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사실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원래 이 사람이 그냥 공무원이란 말이야. 근데 공무원인데 그냥 이런 팀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이 위치로 가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규정을 받은 겁니다. 이거 일단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지자체 홍보팀이라는 게 뭐 월급을 되게 많이 준다 이런 묘사가 나와 있다면 몰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나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해. 두 번째는 갑의 공무원으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가라고 물어보면은 공무원으로서 뭘 해가지고 지금 발령을 받은 게 아니야. 자세히 보면은 취미 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발령을 받게 된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공무원으로서 갑이 역할 행동을 잘해가지고 뭘 받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갑이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그냥 갑의 개인 방송이니까 이걸 무슨 역할 행동이라고 부르기로 좀 애매한 거야. 그냥 이 사람이 혼자서 한 거지 어떤 지위에 따른 역할이랑 관련해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 때문에 뭐 보상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특히 앞부분이 확실히 틀렸다. 3번 미음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게 갑의 을의 역할 행동이 될 수 있나? 역할 행동이 전혀 되지 못하죠.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역할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역할 행동이란 건 실제로 어떤 지위에 따른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 지위에 따라 가지고 기대받는 게 역할이고, 그 기대받는 거랑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하는 행동,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걸 역할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서 바로 탈락인 겁니다. 4번 니은과 달리 시옷은 역할 갈등이다.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고 아래쪽에 시옷에 나와 있는 요 고민은 역할 갈등이다. 맞는지 체크해 보자고. 이직해야 될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까 고민하는 건 그냥 진로 고민이잖아. 이런 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고 쌤이 개념 완성 시간에 정말 수도 없이 기출 타임어택 같은 거 풀 때도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한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직업의 방향으로 갈지 진로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닌 게 맞고요. 니은과 달리라는 표현 맞는 거고. 시옷. 갑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역할 갈등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 위에서 한번 체크해 보자고.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란 말이야. 지금 갑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한식 요리사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통 음식을 알리는 그런 기대받고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지위를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우자인 갑이 있는데 이 을의 배우자인 갑이 육아에 지쳐가지고 방송 출연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역할도 지금 부여받고 있잖아. 갑의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배우자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고정 출연자로서 혹은 한식 요리사로서 전통 음식이란 걸 열심히 알려야 된다는 역할이 지금 또 하나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야. 지금 방송 나가지 마라고 하고 한쪽 방송에서는 열심히 나와가지고 한식을 알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하고 있어서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할까 육아에 전념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역할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역할 갈등의 상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리을은 갑의 제사회와 비읍은 을의 얘기사회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리을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 제사회가 맞나? 이 사람이 지금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아가지고 더 나은,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충주맨 아시죠? 충주맨.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 충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유튜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자체 홍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팀으로 지금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지위가 바뀌었단 말이야. 원래는 어디가 그냥 다른 팀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겠지. 그러다가 지자체 홍보팀에서 일하는 팀원으로 지금 지위가 공무원으로서 바뀌게 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일하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지위도 바뀌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나은 방송을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제사회가 맞아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비읍은 을의 얘기사회화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얘기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얘기사회 사회화라는 거는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지위 혹은 내가 아직 속하지 않은 집단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 이 지위가 아니야. 나는 아직 이 집단이 아닌데 앞으로 갈 거니까 앞으로 가게 될 예정이니까 뭔가 미리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얘기가 아니에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이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얘기사회화가 아니지. 내가 아직 속한 집단이나 내가 아직 가지지 않은 지위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고정 출연자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에 맞게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없어서 얘기사회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으로는 4번만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넘어갑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평가원이 완전 새롭게 하나 딱 찍어가지고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A에서 D는 각각 질문지,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실험법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표를 일단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보면 A, B, C, D를 일단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A, B, C, D를 구분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달려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생의 교우관계와 이거 막 너무 쫄지 말고 그냥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네가 알고 있는 자료수집법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려요. 유치원생의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 연구를 위해서 A, B, C, D 중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면 좋을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 A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딱 했어.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쓰기에 적합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야. 그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기 적합한 자료수집법이 뭐라고 쌤이 맨날 얘기하던 거야. 참여관찰법이라고 매번 얘기했어.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참여관찰법이랑 실험법인데 실험법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한테 쓰면 윤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여관찰법이 의사소통이 안 통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쌤이 자료수집법 얘기를 할 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여관찰법이 사실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려해 볼 수 있겠네. 네, 좋습니다. 아동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참여관찰법이 아동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실제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참여관찰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다.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잘 관찰하려면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수집하려면 이 사람들이 관찰 대상자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식해서 행동하면 이제 꾸며낸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지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쓱 숨어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이랑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A는 참여관찰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고요. 아동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B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으면 어려운 게 뭐야? 질문지법이지 당연히. 질문지법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소통하는 거니까. 면접법은 사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 언어 능력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워지는 건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B는 당연히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들을 찾아보는 거. 그런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직접 질문지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해놓은 걸 좀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바로 갑이 그렇게 하면 C를 활용한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직접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 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이미 질문지법을 해놓은 거를 분석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자료수집법이 나와야 돼? 문헌연구법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그 문헌연구법 쓰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갑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을 활용해서 양적인 자료도 분석할 수 있고 질적인 자료도 분석할 수 있는데 오케이 이번엔 질문지법으로 활용한 거를 문헌연구하자는 얘기니까 양적인 분석을 하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병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D는 나머지 남은 하나 면접법이 되겠네. 몇 명의 아동들에게 면접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분석하려면 대화를 통해서 면접법을 사용해서 확신할 수 있죠. 아동의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죠. 면접법이 원래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이니까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건 면접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D 순서대로 참질문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막 대단하게 막 표를 따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지. 그냥 글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자료 수집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정리가 잘 돼 있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수집법이라는 걸 그냥 지금까지 맨날 나오는 그 선지만 달달달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선지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고 있냐 혹은 지금까지 기출선지로 잘 안 나왔던 내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수집법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수집법에 대해서 그냥 선지들만 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해온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려웠다. 쌤 ABCD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저스티스 개념 완성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기출선지를 본다고 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료수집법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는 거지. 1번 A. 참여관찰법과 달리 질문지법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은 구조화된 도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요. 무조건입니다. 양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은 구조화된 도구가 딱히 필요가 없지. 비구조화된 자료수집 방법에 해당돼. 참여관찰법이랑 면접법 같은 질적 연구는 비구조화된 방법이다. 반면에 실험법이나 참여관찰법은 구조화된 도구 사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화된 도구라는 게 뭐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구는 여기서 그냥 방법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방법.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양적 연구고 비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가, 그러면 질적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C에 비해 A는 자료수집,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죠. 무난하게 찾을 수 있어요. 문헌연구법에 비해서 참여관찰법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시공간적 제약이 압도적으로 낮은 친구가 문헌연구법이야. 제약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는 애가 문헌연구법이기 때문에 C랑 A랑 위치 바꿔줘야 돼. 그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 수집법이잖아요. 1차 자료 수집법에 해당되는 질, 면, 참, 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구글링 탁탁탁 두드리는 것만 딸깍으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헌연구법이 어떤 자료 수집법보다도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3번 D와 달리 B는 면접법과 달리 질문지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면접법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이거 기억나니? 쌤이 보통 이걸 라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면접법에서. 라포라고 심리적인 유대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오히려 면접법, 질문지법은 굳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거든. 그냥 질문지 주면은 질문지에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면접법이 대화하는 거라서 이 사람의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질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관계, 감정적 유대감 이런 게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라포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는 면접법이고요. 참여관찰법도 해당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셔도 괜찮고요. 질적 연구의 공통점이니까. 4번 B와 C는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가 맞겠습니다. 요게 평가원은 이번에 굉장히 명확하게 내준 거예요. 그전까지 평가원은 요 얘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B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이고 C 같은 경우에는 문헌연구법이잖아. 질문지법도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헌연구법도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없다라고 지금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쌤이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해줬거든. 질문지법이든 실험법이든 면접법이든 참여관찰법이든 1차 자료 수집법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 질적 연구 방법인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고 주관적 인식이란 걸 질문지법도 뭐 MBTI 같은 걸로 막 수집할 수 있고 실험법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적 연구도 주관적 인식을 수집할 수는 있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게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보다 어려운 것일 뿐이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건 1차 자료 수집법 다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문헌연구법이라는 거에 연구 대상자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원이 명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평가원이 확실히 알려준 거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헌연구법에서 연구 대상자라 하면은 우리가 문헌연구법을 한다 그러면 어떤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 그 연구 자료나 논문에서 실험 대상자로 혹은 연구 대상자로 활용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문헌연구법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단계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앞으로는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에서도 어쨌든 논문을 통해서 그 논문이 이미 분석했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그 논문이 이미 파악해놨다면 당연히 그걸 통해서 문헌연구법으로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연구 대상자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소통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논문을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논문에서 이미 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을 해놨다면 우리가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거쳐서 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평가원이 문제를 내준 거니까 문헌연구법에서 연구 대상자라고 하면은 이 문헌을 통해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자료에서 연구 대상자로 삼았던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떤 논문을 본다? 그 논문이 연구 대상자로 잡았던 사람들을 우리도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로 바라보면서 관찰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5번 C와 D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문헌연구법이랑 면접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 문헌 연구, 우리가 논문을 보면서 그 논문에서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랑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그냥 논문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문헌연구법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이고요. 왜냐하면 면접법이니까 언어적으로 상호작용 안 하면 자료를 수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답변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직접 이루어지거나 필수적인 건 절대 아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꽤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 그전까지는 평가원이 문헌연구법에서의 연구 대상자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가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단 말이야. 기출문제 수업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알려준 거니까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중에서는 이걸 확실히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셨다면 분명히 개념에 자료수집법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수집법 반복해가지고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4번, 5번 선지 문헌연구법이랑 관련된 특징으로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5번입니다. 갑은 A국의 65세 이상. 이것도 좀 많이 틀렸던데. 아니 1번, 2번, 5번이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고. 도표통계 문제 빼고는. 쌤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까지 이걸 틀린다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 사회관계망이라고 돼 있어요.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 이렇게 돼 있고요.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것도 쌤이 작년에 냈던 더원 시즌 모의고사 3에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노인들에게 친구 관계망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작년 더원 모의고사 시즌 3에 쌤이 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가지고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그것도 더원 1이나 2에 냈으면 또 막 적중했다고 내가 아주 자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그러면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조작적 정의가 무슨 뜻이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거 쌤이 개념 완성 때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지. 이 타임어택 할 때도 내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에요.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꼭 그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게 꼭 수치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질문 형태로도 가능해. 예를 들면 뭐 사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싶다. 사형에 대한 인식 추상적이잖아. 그럼 이제 질문으로 만드는 거야. 당신은 사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고 보통은 수치화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뭐 친밀도 점수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누군가에 대한 친밀도가 높으면 상호작용도 많아진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때 친밀도가 되게 추상적이니까 친밀도 점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측정 테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친밀도 점수를 만들어서 수치로 만드는 방식 그런 것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봐봐.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거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가 되는데요. 이 사회관계망이라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문화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했다. 이러면 이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냐고. 아니 사회관계망이라는 단어를 가족이랑 지인이랑 단체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게 갑자기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조금 구체화시켰다. 다양하게 나누어 놨다. 사회관계망이라는 거를 가족, 지인, 단체로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놨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언제인지 알아?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이런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문화 소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개조정한 거야. 가족 관계망이라는 것도 여전히 추상적이거든. 이거 얼마나 높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평소 고려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란 말이야. 이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측정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숫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확히 측정 가능해지는 거니까.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고려하는 사람의 수.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짝짝 해놨단 말이야. 이거 화살표 길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 단체 관계망이라는 건 참여하는 단체의 숫자 이렇게 측정 가능한 숫자로 바꿔놓은 게 그런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지. 이런 게 개조정이지. 개조정에 해당되는 거지. 그냥 사회관계망을 세부적으로 나눠놨어. 이건 개조정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아니다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숫자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일반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니은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혹은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이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죠.
국외 거주 여부라는 거를 이제 측정하고 싶다라고 해봐. 근데 국외 거주 여부라는 게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당 6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지 경험의 여부. 이렇게 만들면 측정할 수 있잖아. 봐봐. 국외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하면 추상적이야. 당신 국외에 거주해봤어? 저 거주한 적 있어요. 얼마나 거주했는데? 하루요. 이지랄 하면 좀 사람들마다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가 거주 경험이지 어떤 사람은 6개월 정도는 있어야 거주 경험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주는 거야. 국외 거주 경험이라는 건 추상적이니까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이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도 개념의 조약적 정의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진 게 맞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의 조약적 정의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니은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 맞는가? 잘 보면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만으로 표본이라고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고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관찰 대상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 모집단은 이거거든. 65세 이상 노인이 모집단이란 말이야. 여기 주제에 나와 있잖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다 관찰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 거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표본인 거는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확실히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표본 집단이 맞네. 내가 왜 이걸 아래쪽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함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000명을 이렇게 일단 뽑아놓고 있잖아. 한 300명 정도는 질문지 가서 나눠주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관찰 대상이 아니라 1000명을 뽑아놓고 한 300명은 너무 많으니까 10명 뽑아. 그래가지고 10명한테 노인분들한테 알바를 시키는 거지. 돈 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질문지 나눠주고 답 좀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10명은 표본 집단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990명이 표본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 얘기들도 보긴 해야 돼. 근데 아래쪽 봤는데 별 얘기 없어. 그냥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이 사람들 가지고 데이터 뽑아가지고 연구 결과 냈다. 이거니까 표본 집단 맞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디귿 리을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리을이라는 게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란 말이지. 자, 봐봐. 이게 지금 여기 가설을 잘 봐봐. 여기 가설이 아니라 결과 내용을 봐봐.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남성 얘기는 여기 나와 있죠. 뭐 여성 얘기는 여기 위쪽에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여성 얘기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남성 얘기를 기반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남성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 이거 뭘 개념의 조약적 정의한 거였어.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 가족 관계망이네 이거 가족 관계망. 가족 관계망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였잖아. 가족 관계망을 개조정한 거. 그리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뭐의 개조정이었는지 기억나니 아까? 여기 있었네. 문화 소비.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가 문화 소비의 개조정이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문화 소비라고. 개조정은 이제 적지 않을게. 문화 소비의 개조정이었잖아. 그러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망이 강할수록 가족 관계망이 이 사람에게 강력할수록 문화 소비는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랑 같은지를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야.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상관없어. 가족 관계망 찾아야지.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망이 많아지면 혹은 강화되면은 문화 소비는 감소한다라는 거에 근거를 여기 찾을 수가 없죠. 남성의 경우에는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안 나타났다고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탈락시켜주는 거야. 필요한 데이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개조정이 어떻게 됐지? 여기 나와 있는 개조정 내용은 뭐의 개조정이지? 가족 관계망과 문화 소비구나. 그러면 남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남성으로 가가지고 여기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하면 되겠구나. 근데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그러네? 그럼 유의미한 관계 없으니까 이거 뭐 여기에 증가하면 여기 감소한다든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마무리로 날려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디귿 선지로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 니은이 된다라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6번까지 넘어가 줄 수가 있어요. 5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쌤은 방금 전에 그 5번이 그렇게 별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개조정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뭐 이런 거 뭐 결과랑 이제 가설 같은 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지지하니 거부하니 뭐 이런 것들 지지하니 뭐 기각되니 이런 것들 우리 기출문제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요. 커리큘럼에서. 그런 문제에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은 양적 연구랑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조정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으로 일단 먼저 돼야 돼요. 대충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에 막 너무 그런 얄팍한 그런 문제 하나하나 푸는 스킬
이런 것만큼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 유형을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일단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는 걸 요즘에 평가원이 되게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 완성 복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쌤이 막 이건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몇 개라도 틀리셨으면은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을 회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시급한 겁니다. 아셨죠? 6번 사회문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갈상 나온다고 쌤이 뭐 이번 얘기하는 거죠.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찾아보면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적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야. 계층적 지위가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건 기능론의 입장인데 내가 능력을 갖춰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면 내가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따라 내가 불평등 구조 속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다. 사람들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평등이 당연한 거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거 기능론 입장인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러니까 그 불공정한 사회 구조는 기득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 시스템일 거고 그게 바로 사회 구조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갈등론의 입장이지. 앞에는 페이크지. 기능론 페이크고 뒤쪽이 갈등론은 진짜 얘기죠.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게 맞아. 이러면 이제 기능론 얘기죠.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 모두의 합의야. 특정 집단의 합의. 갈등론이 아니라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이야 라는 건 기능론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계층적 지위는 개인 출신,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개인 출신에 따라서 결정된다. 갈등론이고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기능론이고요. 귀속 지위에 따라서 엄마 아빠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건 갈등론이고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건 기능론인데 그런 게 아니래. 그러면 상상론이겠지 뭐. 평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투와 옷차림에 개인이 신경 쓰고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고 결국은 시선에 따라 가지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내 계층을 인식하게 된다.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다른 말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네 실제적인 출신, 능력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야. 결국은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게 전형적인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거죠. 1번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혀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불가피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극복하는 게 가능하다. 없앨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2번 기능론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맞지? 왜? 거시적 관점이니까.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이 강조된다. 사회 구조가 중요한 거다. 개인들은 그거에 꼭두각시이다. 영향을 받는다. 기능론, 갈등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 둘 다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론이 미시적 관점이고요. 상상론만 혼자 개인의 행위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개인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명목론적인 입장을 가져갈 거고 거시적 관점은 실제론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 해당되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상상론은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그 갈등론이고요. 4번 갑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이거 참고로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에 불가피하다 할 때 불가피는 이거 기능론의 입장이고 갈등론은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4번 갑병 갈등론 상상론과 달리 기능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양립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갈등론의 입장이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다른 말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표현 기억해야 돼. 그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고 5번 그러니까 기능론이 할 얘기가 아니야. 갈등론이 할 얘기지. 갑이랑 을이랑 위치 바꿔주면 맞는 선지 되겠네. 5번 을병 기상은 기상과 달리 갈등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이거 기능론이 맨날 받는 비판이잖아요. 보수주의적 관점이니까 지배층을 위해서만 있는 이론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은 기능론이 받는 거니까 을이랑 갑이랑 위치 바꿔주면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로 풀어내셨어야죠. 이거는 절대 1분도 걸리면 안 돼. 쌤 생각에는 30초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풀어내셨어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꼼꼼하게 보면서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고 7번 낯선 국가를 여행하다가 차별을 당하면 그곳에서 만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느낌 오죠? 낯선 국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다른 국가를 여행하다가 차별을 당하잖아.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뭔가 우와 나 이 사람이랑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네. 나랑 같은 집단이네. 이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소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집단의식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걸 내 집단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튀어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공부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집단 의식이 안 떠올랐다? 그러면 개념 공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쌤이 지금 이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평가원에서는 그걸 점점 강조하고 있어요. 개념에서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고 기출 문제로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한들 이제부터 문제로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념 공부를 그냥 지금까지 문제로 나왔던 것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반성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만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안 나왔던 것들도 본격적으로 낼 거야. 내 집단 의식이니 외집단 의식, 외집단 의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 집단 의식은 이제 강한 소속감, 공동체 의식 이런 거 가지고 내 집단의 조건이 되는 그런 감정이잖아. 이런 게 형성된다고. 외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을 당하면 그게 더 심해진다고.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외집단 배울 때 공부했던 거였거든. 외집단이랑 만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뭐 적대감이라든지 배타적 감정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게 들잖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 집단 의식이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나.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싸워도요. 일본이랑 월드컵 경기를 딱 하면 갑자기 다들 애국 투사가 돼요. 그러니까 외집단이라는 게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내 집단 의식은 강화된다라는 거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맥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집단 내부 결속이 강화되면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면서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화된다라는 표현이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표현인데 어쨌든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별당해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들어. 그러면은 내 집단 의식이 강화되고 또 이렇게 내 집단 의식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은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외집단에 대한 이질감 혹은 배타적 감정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맥락의 얘기인 거야. 그럼 1번 기억, 니은부터 볼까? 기억은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 강화된다. 이거 내 집단 의식이잖아. 우리 집단은 우리 집단 소중해. 우리 집단 나 일체돼 있어. 우리 집단 되게 중요한 곳이고 우리 집단 나한테 되게 좋은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할 때 강화되는 그런 의식이지 오히려.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집단이었고 그게 나의 소속 집단일 때 내 집단 의식이 강화되겠죠 당연히. 이건 나의 집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2번 니은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집단에 대한 동질감이 아니라 배타적 감정이랑 관련이 있겠지.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집단에 대해 가지고 배타성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집단 의식이라는 거는 외집단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생깁니다. 이질감. 이게 개념이라는 거에서 이런 선지들을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 일반적인 나오는 내용들, 일반적인 개념 교과서에 일일이 실려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만 있다면. 3번 디귿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 일반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수단적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아래쪽에 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로 지금 서술돼. 친밀한 접촉이냐 수단적 접촉이냐. 이거 1차 집단, 2차 집단 구분할 때 쓰는 표현인 거 알지? 친밀한 접촉 아니면 수단적인 접촉. 안 친밀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수단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인가. 그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맞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접촉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두 가지 집단의 구분이죠. 1차 집단과 2차 집단. 친하냐 안 친하냐, 수단적이냐 친밀하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4번 리을의 사례로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들 수 있는가. 친밀한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은 1차 집단이란 말이야. 1차 집단. 그러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1차 집단인가? 2차 집단이잖아. 왜냐하면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이익집단이랑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 2차 집단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연계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5번 미음은 모두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1차 집단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만나는 거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미음에 나와 있는 거 수단적 접촉을 통해서 유지되는 집착은 당연히 2차 집단이기 때문에 2차 집단 탈락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고요.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친목 집단에 가서 적용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단적 접촉을 하는 게 주로 친목 집단이냐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틀린 표현이고 뭐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수단적 접촉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런 2차 집단이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집단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8번 넘어가 보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나왔어. 또 특이한 게.
6월 평가원에는 전지구적 문제가 등장했잖아. 이번엔 세계화가 등장했다고. 세계화의 문제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쌤 세계화의 문제점을 일일이 달달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개념 교재로 가셔가지고 쌤이 저번에 6평 끝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요즘에 평가원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내고 있는 흐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화의 문제점이라든지 세계화의 문제점이라든지 전지구적 문제라든지 그런 소외된 주제들 개념 교과서에 분명히 나와 있긴 한데 심지어 세계화의 문제점 이런 건 사실 쌤이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 실제로 개념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쌤이 했던 말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막 깊이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독해 문제로 나올 테니까. 다만 독해 문제로 푸는 과정에서는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지. 읽어보자고.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됐어.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야.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을 너무 많이 확대하면서 산림이 막 파괴되고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되게 되는 거지. 더 심각한 건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으로 그냥 그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 비상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거야.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뭔지 알아? 대륙간 항공망이야. 세계화야. 세계화. 국가 간 교류의 증대가 세계화잖아. 세계화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한쪽에서만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확대가 되어가는 거. 그런 일들이 세계화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뭐 전염병의 전파라든지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그거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딱 봐도 알죠, 그렇죠? 빈부격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 뭐 그런 게 있나? 딱히 없지. 그냥 완충지 역할하는 산림이 파괴되고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준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조금 나타나고 있을 것 같기도 해. 뭔가 야생동물들이 산림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었겠지. 근데 그게 생물종의 다양성을 감소하는 걸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딱히 이 글에서 주제로 삼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지. 국가 간 교류 중대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말은 대충 이런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국제규격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뭐 UN이라든지 WTO라든지 뭐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한다. 개별 국가들이 뭐 다국적 기업들의 등살에 눌려가지고 국제기구들의 등살에 눌려가지고 주권을 약간 침해당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건데 딱히 그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 자율성이 약화되는 주제가 나와 있지도 않고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가 갈등이 심화되는 국가들끼리 싸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본의 이윤축으로 인한 요건 어디서 할 수 있죠? 여기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을 되게 확대한단 말이야.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지역 문제라는 거 원래는 그냥 감염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는 건데 그걸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전지구적 비상상태로 막 퍼뜨리게 된다는 거지. 자본의 이윤축으로 인해서 나타난 지역 문제가 있어.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강조점을 찍고 그걸 주로 분석하고 있는 문제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이거는 국어에서 나오는 독서 문제랑 거의 유사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잘 독해만 해내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9번. 다음은 일탈이론 A에서 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 딱 보면 이제 예 아니요 점수형 문제야. 우리 이런 문제 쌤이 타임어택에서 막판에 정말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거는 쌤이 풀어줬던 전형적인 문제의 결은 조금 벗어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쌤이 알려줬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쌤이 두 가지 이 문제 풀이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금부터 이런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우리는 A, B, C, D를 알아내야 돼. 그치? 그러니까 A, B, C, D를 알아내면 여기다가 적어줄 거예요. 좀 이따가. A에서 D는 각각 디르켐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낙인이론, 차교론 중에 하나. 4개가 다 나와 있네요. 일탈이론. 그럼 하나씩 이 질문이 뭘 뜻하는지부터 적어 나갑시다. A는 일탈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그러면 A가 차교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지예요. 그럼 이 선지가 답이 yes라면 A는 차교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 질문의 답이 yes라면은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거 낙인이론이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그러면은 C가 낙인이론일 때 yes라는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선지가 될 거야.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머튼의 아노미론. D가 머튼의 아노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지고 D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BD와 달리 AC는 이러면 이제 두 개씩 묶이게 되는데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럼 AC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건 뭐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낙인이론과 차교론이잖아. 그러면은 차교론과
낙인 이론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yes라면은 B와 D 같은 경우는 뭐아 그리고 뒤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yes라면 말이지. 이게 yes라고 가정하면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이 이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갑을 병 중에 좀 극단적인 점수를 가진 친구들을 찾으라 그랬죠. 4점이나 0점이면 아주 땡큐지만 그런 애들은 없고 2점은 이제 2개 맞고 2개 틀렸다는 거가 좀 애매해. 3점짜리 찾아야지. 하나만 틀려야 되는 친구.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추론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만약에 맞았다. 이게 병이 좀 특이한 친구인 게 얘가 전부 다 모든 답에 대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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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라고 대답하고 있단 말이지. 얘가 만약에 4개 다 맞으면 이선지도 4개 다 맞는 게 될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씩 가보시면 돼요. 자, 병이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에 대해 가지고 말한 답이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처음에 한번 해보는 거야. A도 차교론이 맞겠죠. 그러면 C도 낙인 이론이 맞겠죠. D도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맞을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C, D 여기에서 병이 전부 다 맞춰버린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 실제로 그러지 말고. 만약에 yes, yes, yes가 실제로 답이 맞다면은 A 차교론, C 낙인 이론, D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 그럼 자동으로 B 같은 경우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가정이 어떻게 돼? 맞아버려. A, C는 차 낙이고 B, D는 머튼이랑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고 각각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도 yes가 되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맞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4점이 되잖아요. 아 이런 경우의 수는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병의 지금 대답들 중에서 A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선지 중에 이게 다 맞으면 얘도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는 있을 수가 없어. 이 셋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답이 나와야 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얘가 3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틀렸기 때문에 요 중에서 오답이 하나가 나온단 말은 얘는 무조건 맞는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네 셋이 다 정답일 수는 없어 병이. 그러면 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맞게 돼버리기 때문에 4점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승리 안 하니까 얘네 셋 중에 반드시 하나는 틀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지금 오답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만 오답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 3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건 일단 A, C가 차낙, B, D가 뭐아, 뒤아 여기까지는 확실히 맞다는 거고 요게 맞다면은 이제 요거 이제 날려주고 요거 맞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생각을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뭐가 오답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A가 차교론이라는 게 오답이라면 어떨까? A가 차교론이라는 게 만약에 오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맞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A랑 C 중에 차교론이랑 낙인 이론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B랑 D 중에 뒤아, 뭐아가 각각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A가 차교론이라는 게 만약에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 틀렸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아니오가 답이니까 A가 차교론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가 차교론이겠네? 그러면은 얘도 틀려야 되잖아요. C가 차교론이니까 C가 낙인 이론인 것도 아니오가 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도 틀려버리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3점이니까. 아, 그러니까 A가 차교론이라는 게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 마찬가지로 A가 차교론이 맞다면 그게 맞을 수밖에 없어. 얘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얘가 아니오라고 해버리면 얘도 같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니까 아 요거는 무조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무조건 맞다고 표시를 해주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A가 차교론이 맞아? 그럼 낙인 이론이 C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 그 C가 낙인 이론으로 확정되는 거 yes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그러면 D 머튼의 아노미는 틀렸다라고 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확인이 다 되는 거죠. 이제 A, B, C들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요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단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방법을 쓸 때도 있고 저 방법을 쓸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면은 평소에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자신이 좀 있어. 내가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런 식으로 방금 쌤이 얘기한 대로 논리를 구성해 나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예 대답을 해가지고 3개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4개의 내용들 중에서 딱 하나는 어쨌든 틀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만약에 A가 아니오라면 틀렸다면은 이 상황이 지금 표가 성립할까? 만약에 C가 낙인 이론이 아니라면 요걸 틀렸다면은 이 상황이 성립할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정을 해가면서 가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이 표가 지금 성립이 될까? A가 차교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C가 낙인 이론이야 라는 것까진 맞잖아. 봐봐. A가 차결론이 아닌 상황이면은 나머지가 다 yes가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낙인 이론이면서 AC가 차결론이랑 낙인 이론이다라는 것도 지금 맞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요 네 번째 선지가 맞다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 C가 낙인 이론이면은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으면 A가 차결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A가 차결론이 yes가 아니오로 틀리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선지와 네 번째 선지가 맞아버리잖아? 그럼 A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네 번째 선지에서 AC가 낙차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선지에서 C가 낙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둘 다 맞아버리면 A가 차결론이라는 것도 무조건 답이 yes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성립을 안 하는 거지. 이 상황은 성립을 안 해. 이거 무조건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얘가 무조건 맞았다고 치면은 이거 똑같은 논리로 C가 낙인 이론이라는 게 틀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C가 낙인 이론이라는 것도 무조건 들어가야만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틀렸다고 치잖아? 그럼 얘가 또 맞아야 되거든? AC가 차결론 낙인 이론인데 A가 차결론이야. 이거 맞다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C도 무조건 낙인 이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S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 둘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죠. 대입을 해보면 이게 뭐가 틀린지 하나는 틀려야 될 텐데 얘가 틀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서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 맞아버리는 순간 이거 답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A랑 C가 각각 차결론이고 낙인 이론인 게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직접 적어볼게. A가 차결론이고 C가 낙인 이론이라는 게 맞다는 게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야.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맞지. A, C가 차결론 혹은 낙인 이론이고 B, D가 뒤야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와본 이상. 이게 무조건 맞다고. A, C가 일단 차결론 낙인 이론 확정이 됐기 때문에 A, C는 차낙이고 B, D는 뭐와 뒤야다라는 게 확정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도 맞기 때문에 얘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잖아요.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막 찾아보자면. 근데 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요거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가깝고 쌤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는 방법도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면 끝났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D다라고 했는데 아니오가 답이기 때문에 B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될 거고요. D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O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채울 수 있지, 그렇지? 얘가 맞는 거야. 얘가 정답. 여기도 얘가 답인 거야. 그럼 아니오 틀렸고 여기 아니오 틀렸고 여기는 얘가 답이 아니니까 얘도 틀렸을 거고 아니오가 오히려 답일 겁니다. 얘가 답이니까 얘 맞을 거고 아니오는 틀렸겠죠. 그렇게 하면은 을의 점수는 1점. 1번 정답. 끝. 그러니까 이 표를 정리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이 표를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걸 이라고 지금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 한번 가봅니다. A, B, C, D를 알면 풀 수 있죠. 차결론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거는 낙인 이론이잖아. 부정적인 평판으로 2차 일탈을 저지르는 그런 얘기들. 부정적 낙인이 찍혀가지고 2차 일탈 저지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낙인 이론으로 C로 설명해 줘야 되고요. 3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로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게 지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에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목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내용으로 그냥 적절하지 않다.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거. 그런 걸 가지고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거. 그런 거는 딱히 다른 이론이랑 관련도 딱히 없고요. 참고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도 관련 없습니다.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지배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지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를 뒷받침할 복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합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서 탈락이고 4번 C 같은 경우에 낙인 이론의 사례로 프로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 이거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괴리잖아. 프로야구에서 주전 선수가 되고 싶은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다 주전 선수가 되고 싶겠죠.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가지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버리는 문화적 목표와 수단의 괴리 같은 게 나타나는 현상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거고요. 5번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발하는 친구에게 배워가지고 이거 학습하는 거잖아. 차결론이지. A.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9번의 정답은 1번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료는 도표통계 문제, 계층이동 문제죠. 이번에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씩 꼼꼼하게 읽으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단 A에서 C는 상중하 중 하나이고요. 알아내야 되겠죠. 다른 계층은 존재하지 않아.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미리 한번 적어둘까?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로 판단한대.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판단한대. 세대 간 이동이란 건 이제 부모님이랑 내 계층이 다른 건데 가와 다를 통해 가지고 세대
간 이동을 보겠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나의 계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나와 나에서 다로 이어지는 데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그건 세대 내 이동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가보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계층은 갑을병이 지금 상중하라고 돼 있고 A, B, C로 감춰져 있으니까 A, B를 아래에서 좀 알아내야 되겠네. 아래에 딱 보니까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아, 오케이 너무 쉬워. A, B, C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A, B, C가 순서대로 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적어. A, B, C. A, B, C. 색깔로 표시된 것들은 웬만하면 적어두라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갑이 속한 국가가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C, A, B 순서로 지금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상중하 순서로 높아져야 된다. 상중하 순서로 높아지는 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니까 중하상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중하상을 그대로 여기다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 일일이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A, B, C에다가도 실제로 이게 중층인지 하층인지 상층인지 다 적을 수가 있지. 빠르게 적어버리자고. A가 중층이야. 중층. 그리고 B가 하층이고 하층. C가 상층. 이렇게 이제 적어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두면 되겠습니다. 1번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표시한다고 돼 있어. 을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나? 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중층이었다가 자기는 상층이 됐단 말이야. 이거 세대 간 상승 이동이죠. 하강 이동이 아니라 바로 탈락. 부모님에서 나로 올 때 계층이 높아지는 건 세대 간 상승 이동이잖아. 바로 탈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을과 병에서는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계층 대물림이라는 것 자체가 대물림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부모님이랑 내 계층이 그대로 물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세대 간 이동으로 한번 갈 때 한번 봐봐. 부모님이랑 내 계층이 을과 병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중층에서 상층으로 갔으니까 세대 간 이동했네. 하층에서 중층으로 갔으니까 세대 간 이동했네. 둘 다 상승 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층 대물림이 둘 다 나타나지 않은 거지. 둘 다 계층 간 이동이 있었고 정확히 계층 간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3번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갑과 을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이동했나? 상층에서 하층으로 갔으니까 세대 간 이동했네. 중층에서 상층으로 갔으니까 세대 간 이동했네. 세대 내 이동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했나? 중층에서 하층, 하층에서 상층으로 갔으니까 오케이 세대 간 이동도 했고 세대 내 이동도 했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4번 을이 속한 국가는 갑이 속한 국가에 비해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을이 속한 국가는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되죠? 상중하 순서로 갔을 때 중층이 제일 높으니까 을이 속한 국가는 다이아몬드형이네요. 갑은 피라미드형이었고요. 을이 속한 국가인 다이아몬드형은 갑이 속한 국가인 피라미드형 국가에 비해서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아무래도 다이아몬드형 같은 경우에는 계층 양극화가 제일 적은 사회란 말이야. 중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가장 덜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5번 특히 피라미드에 비해서 더 낮고 모래시계에 비해서도 더 낮고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이 속한 국가는 을이 속한 국가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 병이 속한 국가 같은 경우는 상중하로 갔을 때 중층이 제일 낮으니까 모래시계형이 되거든. 이게 계층 양극화가 제일 심한 사회지. 사회 통합에 가장 불리하죠. 모래시계형이.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A, B, C만 빠르게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 당황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나간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중하를 구분해가지고 얘네만 봐도 사실 3번으로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이 문제가 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 30초에서 2분 안에는 무조건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쌤은 시험 문제를 풀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1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곳에서는 약속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주제인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비교하며 평가한다. 보편적 가치. 받아들이려는 태도. 자문화보다 타문화가 뭐 우수하니 뭐 열등하니 이런 얘기. 이거 문화 이해의 태도랑 관련된 문제겠네.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랑 관련된 문제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고. 이곳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식사를 권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혼자 남겨두고 가족끼리 방을 먹는다. 이거 쌤 기억에는 이거 스웨덴인가? 뭐 그런데 이거 쌤이 문제 풀 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 스웨덴인가에서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단 말이야. 다른 집에 애가 놀러 오면은 밥을 안 줘.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나 밥 먹고 올게 이러면 당연히 밥 같이 먹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미안한데 넌 아니야. 넌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우리끼리 먹을게 이러면서 하는 게 되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내 기억엔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 나라에 대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융단 폭격을 퍼부었단 말이야. 니네 미친놈들 아니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밥 안 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 당연히. 다른 나라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나라가 좀 특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막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랬거든. 그 얘기를 실제로 지금 문제로 만들어놨구만 보니까. 갑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문화가 열등하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자문화 중심주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자문화 중심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완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다른 나라 문화를 비판하는 거지 우리나라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명백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 자문화 중심주의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A국에선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야. 이런 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다른 문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문화를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화랑 우리 문화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공격하고 그럴 필요 없고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맥락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비교하며 평가하는 건 문화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에 해당되니까 탈락.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물론 상대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가지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친구가 극단적 상대주의가 되면 안 돼.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 훼손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지. 지금 맥락상 그냥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이해해야 돼 정도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도 적당하진 않아요. 동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대주의입니다. 다른 문화가 더 우수하니까 동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원래 문화를 날려버려야 되는 건 사대주의니까 탈락. 4번 타문화보다 자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로 판단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탈락.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상대주의의 전형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대주의니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2번 문제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어떤 부분에서 비판받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 얘가 하려는 얘기는 딱히 그런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이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진화론과 수란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진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어.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구 자체였어. 발전 아주 좋아.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어. 소박한 농경사회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의 자리를 뺏기고 여름에 이런 농경사회 안정성이라고 있는 게 투기적 상업이라는 거에 자리를 뺏겨서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회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지금 돼 있죠. 원래 있었던 사회가 퇴화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을에는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가지고 막 퇴보하고 있어. 사회가 되게 안 좋아져. 그러다가 새로운 왕조가 질서를 회복하면서 안정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퇴보와 진보가 발전되는 역사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순환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는 게 순환론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탈락이고요. 이건 진화론에 해당되는 선지고 단기적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순환론 맞죠. 순환론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사회 변동만 설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거나 중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은 잘 설명 못합니다. 중단기적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설명하기 어렵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론의 특징이기 때문에 탈락. 미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어려운 거. 미래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순환론은. 이거 여기 있는 거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디인지 몰라. 500년 뒤에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순환론의 역사적인 접근, 장기적인 예측 과정이기 때문에 제 순환론은 사실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역동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힘들다라는 게 기본적인 한계라고 우리 열심히 배워온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는 거 이것도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3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도 주제가 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죠. 아래쪽에 쓱 보면 돼. 반문화, 하위문화 얘기 나오네. 오케이, 그런 거 나올 거 알겠고 아래쪽에 보면 사회운동 얘기도 나오네. 이거 융합형이네, 융합형.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랑 사회운동이랑 관련된 내용을 같이 섞어가지고 지금 문제로 내고 있는 거죠.
한번 읽으면서 쭉 체크해 봅시다. 기억, 평화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게 땡땡연합이었는데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이었어. 도덕적 분노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반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 저항, 거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반문화니까 기억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아니라 반문화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니은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 남성 우위 문화라고 돼 있는데 맥락을 한번 읽어보자고. 이 반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 태도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어 라고 딱 적혀 있잖아. 그러면 이 남성들의 차별적인 태도라는 게 주류 문화라는 뜻이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 주류 문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남성 우위 문화를, 이 반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이 억압적인 주류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문화지만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녀 차별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반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도 남녀 차별의 이 사회 전반적인 주류적인 문화는 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남성 우위 문화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남성들은 주류 사회의 반기를 드는 반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 우위 문화는 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류 문화. 이 주류 문화에는 반기를 들어. 막 전쟁이랑 관련된 거에는 반기를 들면서도 남성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주류 문화에는 또 순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한 집단 안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도 주류 문화의 모든 요소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반문화와 주류 문화는 양립하는 게 가능하다. 반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의 구성원들도 주류 문화의 일부 요소를 공유한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고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주류 문화가 맞죠. 남성 우위 문화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디귿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인가? 반전 운동이라는 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건 보수주의적 운동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자 이러는 건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봐주는 게 맞을 거예요. 리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여성운동이라는 거 지금 불평등한 사회구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바꿔보자. 사회 전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남녀 차별을 멈추자라고 얘기하는 일부를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리을이 된다라고 13번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요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작년 수능에도 그렇고 작년 9월 평가원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골라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발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례를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 가정을 깔고 작년 9월부터 수능까지 문제가 출제됐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작년 9월과 수능의 흐름에 쭉 이어가지고 가고 있는 문제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갑을 병정 무까지 해가지고 일일이 정확히 뭘 배정받았는지 정리까지도 할 필요 없고 맥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꼼꼼히 읽어보면서 가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를 알아야 되고요. 아래쪽에 갑이 선택한 문화. 그래서 내가 선지를 먼저 보는 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 발표한 문화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지. 무가 발표한 문화 이런 것들은 A, B, C, D랑은 별개로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보죠.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세 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해서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한번 들어가 보죠. 그리고 이제 갑을 병은 이제 세 가지 하나씩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전체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교사 얘기를 먼저 봐야죠. 일단 을과 병은 해당 속성에 대한 사례 설명을 잘했습니다. 을과 병은 잘했대. 그러니까 을과 병은 얘기하는 게 자기가 고른 사회 문화의 속성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이므로 다음 시간에 지가 선택한 속성이 잘 부각된 사례로 다시 발표해보자. 이거는 되게 완곡하게 교사가 표현을 해준 거지만 실제로는 갑이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는 지금 자기가 고른 거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야. 사실은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를 잘못 발표를 해버린 거지. 그럼 이제부터 보자고. 갑은 고른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이제 갑이 완전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가 고른 것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전체성을 고른 사람입니다. 갑이 고른 건 전체성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는 뭐야? 그건 변동성이잖아. 그냥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변동성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성을 골라놓고 변동성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걸 보면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변동성입니다. 갑이 실제로 전체성을 골라놓고 정이 발표했던 변동성을 잘못 얘기했어 라고 얘기 지금 나와 있을까? 정은 변동성, 즉 A를 골랐던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갑은 전체성을 골랐어. 선택한 거는 전체성이야.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B, C, D가 이제부터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을병은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을병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국어 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거. 옛날부터 국어라는 게 전달이 되어 내려오면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돼서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 나왔으면 그게 뭐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상징을 통해서 전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풍부해진 거는 축적성이랑 관련된 얘기잖아. 을 발표 잘했다 그랬으니까 C는 그대로 축적성이 될 거예요.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은 지난 시간 무가 발표한 B로도 설명이 가능할 거야.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끼리 사용한다. 특정 세대만이 지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공유성이잖아. 공유성. 그들끼리 공유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의미에만 딱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무가 발표한 B라는 거는 공유성이 될 거고 무는 공유성을 골랐던 사람 이렇게 될 거고 을 같은 경우는 뭘 고른 겁니까? C를 고른 거예요. 그렇죠? 축적성을 고른 사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라는 점은 D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럼 학습성이잖아 이거.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 이거 교육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D가 학습성이 되는 거고 병은 학습성 얘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A, B, C, D가 다 나왔으니까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은 공유성이잖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니까 A가 아닌 B다. 이거 정답. A가 아니라 변동성이 아니라 공유성.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바로 해가지고 공유성이 답으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A, B, C, D까지만 정리되면. 2번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라는 거는 학습성이잖아. D가 아닌 C다. 학습성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C가 아닌 D지. 축적성이 아니라 학습성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3번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뭐였어? 전체성이었단 말이야. 전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거. 이거 변동성이잖아. 이건 변동성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성의 얘기로 적절하지 않고. 4번 정의 발표한 문화의 속성을 찾아보면은 정의 발표한 거 여기 나와 있죠. 변동성 발표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고 변동성이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5번 무가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위기적으로 연결됐다. 이거 전체성이잖아. 무가 발표했던 건 뭐였지? 공유성이었어. 그러니까 전체성이랑 상관이 없음. 여기는 축적성이랑 상관이 없는 변동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1번만 답이라는 거 확인을 해내갈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도표죠? 자, 이 문제는 쌤의 킬 더 킬러 그리고 타임어택을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쌤이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자체 제작 문제로도 풀어서도 보여줬고 기출문제에서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설명을 했거든. 헷갈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맞다. 비수급자 이런 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교집합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도 쌤이 지금까지 커리큘럼에서 수없이 반복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쌤 커리큘럼 잘 들어오셨으면 이거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이 머리에 그냥 들어와 있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리고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와 B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니까 사회보험,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B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찾아내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중복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T년에 비해 50%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아직 중복수급자 비율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고 중복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조금 있다가 아마도 연도와 연도의 전체 인구를 비율로 연결해 줄 때 쓰이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특정 인구를 딱 비교를 해준다는 거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가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힌트가 될 수 있거든. 좀 이따가 해보면서 한번 보자고. 각국의 AB 수급자와 B수급자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A 수급자 70%, B 수급자 26% 이렇게 나와 있고 B 수급자는 A와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고 중복 수급자는 둘 다 받는 사람이에요. 중복 수급자가 안 나와 있는데 쌤이 매번 얘기하지만 벤 다이어그램형 문제에서 보통 제일 중요한 수치는 결국 중복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년 금방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거 사실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베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버리면 제일 좋다고. A 수급자가 있고 B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A 수급자는 70%고요. B 수급자는 26%예요. 그리고 B 수급자는 14%.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들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밖에 있죠. 밖에.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 그럼 봐봐. 어차피 T년의 전체 인구는 100%일 거란 말이야. 근데 100% 중에서 14%를 빼면 여기 합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합집합. A 혹은 B를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합집합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중복이라면
이게 중복이래. 이게 지금 비수급자잖아. 비수급자. 그러면은 합집합, 그러니까 A와 B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쌤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교집합 빼주면 된다 그랬잖아. 70이랑 26에서 지금 70이랑 26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은 교집합. 여기 A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요 A를 빼주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막 미지수 계산해가지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를 빼면은 얼마가 돼야 돼? 전체 100%에서 아예 안 받는 애들 빼면 여기 합집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에서 14% 빼면 여기 합쳐서 86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교집합 빼는 방식으로 원래 합집합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걸 하면은 B, 아예 수급 안 하는 애들 100%에서 아예 수급 안 하는 애들 뺀 86%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합치면 96이기 때문에 A는 10이 되는 거죠. A에는 10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교집합은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T 플러스 30년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자, 일단은 여기서 교집합 A랑 B의 교집합 아래쪽에 이렇게 슬쩍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를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B수급자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힌트로 가봐야죠. 중복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에 T년에 비해 50% 감소했다. 50% 감소했다는 건 절반이 됐다는 소리잖아. T 플러스 30년에 중복수급자 비율이 10에서 절반으로 감소하면 여기 5%가 됐겠지 당연히. 여기 연결해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게 5%가 딱 나온 순간 기억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 한 번 더 그리자. 이거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쌤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혼자서 머릿속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A, B, 슉. 이렇게 해가지고 A가 지금 77% 차지하고 있고 전체 100% 중에서 그리고 B수급자가 15% 그리고 중복수급자가 5%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B를 거꾸로 구할 수 있을까?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사실 이것도 다 구할 수가 있죠. 70에서 10 빼면은 뭐 60%가 A만 수급한다. 여기서 26에서 10 빼면은 16%가 B만 수급한다.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놨으면 금방 정리할 수 있지. 여기가 77%면 여기는 72% 해당될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전체 100%에서 15% 빼면 합집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85%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 전체 해가지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하지? B를 A라는 값으로 이번에 잡아보면 77 더하기 A 빼기 중복수급자 비율 5 이렇게 하면 합집합 구하는 공식 이렇게 적용하면은 전체 100%에서 15% 뺀 85%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A를 구할 수 있죠. B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90 돼야 되니까 A는 13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A는 1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B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에 13이 되는 거예요. 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 힌트 여기 있는 거 이제 활용해볼까? 중복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중복 수급자 수가 T년에는 지금 10% 비율이고 T 플러스 30년은 5% 비율인데 실제로 중복 수급자 숫자가 똑같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무 가볍지. 이런 것도 우리가 킬더킬러나 타임어택에서 정말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냥 T년을 100명으로 했고 T 플러스 30년 200명으로 잡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 실제로 10명 될 거고 사람 수급자가 여기도 그대로 10명 될 거니까 여기 그냥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사람 숫자를 똑같이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200명 여기 100명 그러니까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가 2배만큼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인구가 뭐 200명이고 여긴 전체 인구가 100명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죠.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기억이라는 건 T년의 중복수급자 비율이면 10%잖아. 10%. 13%가 10%보다 작냐? 크지. 바로 틀렸고. 2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뭐예요? B죠. B. 에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비율 T년이랑 T 플러스 10년, 30년에서 구해야 돼요. 이미 다 구해놓은 거 지금 여기 사실상. B에만 해당되는 거 여기 이제 8 이렇게 되잖아. 비율 물어보는 거니까 T년에는 16%, T 플러스 30년에는 8%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8%가 16%에 비해 8% 감소했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니네 이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16에서 8 차이 난다. 퍼센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퍼센트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8만큼 감소했으니까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려면 8% 포인트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도 쌤이 개념 완성이라든지 킬더킬러 같은 거 할 때 종종 얘기해준 내용이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정확히는 퍼센트로 굳이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6에서 8이 됐으니까 절반 감소한 거잖아. 50% 감소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퍼센트로 따지면은.
퍼센트 포인트로 따졌을 때 16에서 딱 8 빼가지고 퍼센트 포인트가 8만큼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퍼센트로 표현할 거면은 50% 절반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3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건 둘 다예요. 둘 다. 공공부조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게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어쨌든 둘 다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를 물어본다는 건 결국은 A와 B의 합집합을 물어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합집합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합집합을 이미 다 구해놨어. 여기서는 얼마였어? 86이었단 말이야. 합집합이. 비수급자 100%에서 빼면 그 합집합 나오는 거였잖아. 여기 똑같이 비수급자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합집합 85% 이렇게 된단 말이야. 5%. 여기 있는 거 다 퍼센트인데 이제 굳이 퍼센트 그냥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여기는 86%고 여긴 85%고 그런데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할 리가 없죠. 여기는 100명 중에 86%니까 그냥 86명일 거고요. 여긴 200명 중에 85%니까 여기는 170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지.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걸 공공부조만으로 착각했을 때 딱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26%고 여긴 13%니까 뭐 2배 하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 건데 당연히 착각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둘 다 있다.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계산해야 된다. 4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그거는 B죠.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숫자 지금 물어봤습니다. B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숫자 이미 우리 다 구해놨어요. 여기는 16%고 여기 사실 여기랑 똑같은 얘기지. 선별적 국제 성격에 관한 제도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비율. 그리고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제도. 이것도 똑같이 B이기 때문에 요거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아까는 비율을 물어봤고 이번엔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기는 16%고 여기는 8%고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100명 중에 16%이기 때문에 16명. 이번엔 수급자 숫자 모르니까 숫자 구해야지. 여긴 200명 중에 8%니까 16명 이렇게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5번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A입니다. 사회보험에만 해당된다라고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A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숫자 구하면 돼. A에만 해당되는 수급자 숫자 여기 60명. 100명 중에 60%니까 그대로 60명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0명 중에 72%니까 아니지.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여기서 물어보는 거 이제 딱 60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T 플러스 30년에는 이번에는 비수급자를 물어보고 있잖아. 비수급자 여기 있잖아. 그치? 비수급자 15%라고 나와 있어. 근데 200명 중에 15%니까 실제로는 30명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0명이랑 30명이랑 비교하면 2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수급자는 30명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전체 인구수를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0명, 200명으로 계산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해도 되고 사실은 벤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좀 머리 빨리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수급자 빠르게 구해버리고 머릿속으로 벤다이어그램 상상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구해나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쌤도 이 문제 이제 딱 두 번째 풀어보는데 다 풀고 나서 보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이제 되게 명확하게 실수 안 하고 문제를 푸는데 좀 더 효과적이긴 할 수는 있겠네요. 계산 실수가 거의 없는 친구들, 뭐 쌤도 계산 실수 실제로 집중해가지고 하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쌤이 그 막 실제로 수업하고 현강 같은 거 찍으면 계산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 나 실제로 시험 문제 풀면 계산 실수 아예 안 한다고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벤다이어그램 굳이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되겠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그래도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5번까지 복지대도 도표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다음은 16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기능이야. 이것도 잘 안 내다가 점점 막 이런 식으로 소외된 개념 같은 걸 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문항이에요. 대중매체의 기능, 대중문화의 기능이라는 거를 요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공통점을 정리하고 아래서 찾아보면 됩니다. 의료지식, 법률지식처럼 오랜 기간 동안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지식이 원래는 소수의 특권이었어. 하지만 의무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응급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문지식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퍼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과거에 골프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였어.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가 대중매체가 또 활성화되면서 대중문화로서의 골프가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어. 딱 보면 각 나와야죠. 이거는 대중문화의 기능이랑 관련해가지고 쌤이 개념 완성 때 이미 정리해준 내용이 있거든요. 고급 문화의 대중화, 소위 말하는 문화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문화민주주의. 2번에서 바로 찾아야 돼요. 문화민주주의. 소위 예전에는 특정 사람들만 즐기던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즐기게 돼가지고 되게 소위 말하는 좀 수준 높은 문화들을 대중들도 즐길 수 있게 돼서 전반적인 문화의 수준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오락 및 여가의 기능을 재능한다. 이런 건 뭐 의무교육이랑 전문지식,
의료지식, 법률지식 이런 게 오락과 여가랑 관련 있지 않잖아.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해서 사회에 다원화에 기여한다. 골프 많이 즐긴다고 뭐 사회에 다원화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딱히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중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 생산자가 뭐 대중들이 막 문화를 생산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지.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막 유튜브 채널 만들고 스스로 막 합성을 하고 그런 내용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사회문화 개념원상 다시 보시면서 이 대중매체의 기능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뭐 장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하는 파트 한번 다시 봐보시길 바라요.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약간 융합형 문제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막 물어보는 선지를 슬쩍 먼저 보면은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이고 공식조직이고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 이런 것들은 공동사회에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나와가지고 막 복잡하게 사회 집단이랑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얘기도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 위에 보면 관료제 탈관료제 얘기도 막 섞여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꼼꼼하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푼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모네모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 A가 기존 부서의 업무를 지나치게 분화하고 부서 간 벽을 공고히 한다고 보았다. 철저하게 업무를 나눠놓고 분업을 되게 철저하게 하고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서 간 벽을 공고하게 하고 정해진 업무만 매뉴얼대로 수행하게 하고 자신이 기계 부속과 같다고 느껴서 인간 소외 현상, 노동 소외 현상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거는 보통 관료제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개념들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간 소외랑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이런 것도 무사 안일주의 이런 관료제의 한계랑 관련이 있고 그래서 탈관료제를 적용했다고 당연히 문제로 나오겠죠.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분업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너무 세분화된 전문화된 분업을 하지는 않고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A, B는 각각 관료제랑 탈관료제입니다. 그럼 3, 4, 5번 금방 풀어볼 수 있겠네요. 먼저 풀어보자.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 맞는데? 규칙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거 다른 말로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문서화된 업무 수행 절차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의사결정하는 거를 막아줘가지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공식 조직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 기억하세요. 자의적 의사결정을 방지한다. 매뉴얼로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 이렇게 업무 보세요 라고 딱 정해놓은 규칙과 절차라는 걸 통해서 지멋대로 막 무질서하게 업무가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관료제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탈관료제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한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한다라는 표현, 뭐 능력을 가지고 구성원을 뽑는다라는 표현은 관료제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어. 왜냐면 관료제라는 게 소위 말하는 공개 모집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공개 경쟁이라는 걸 해가지고 탈관료제라는 것도 관료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탈관료제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쌤이 잘못 봤네. 탈관료제.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한다 그러면 그렇게 틀린 말 아니야.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하고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승진도 시켜주고 보상도 주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탈관료제 얘기니까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는 관료제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탈관료제는 연공서열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보상체계는 기본적으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가지고 돌아간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5번 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가 아니라 하향식 의사결정이고 아래로 내리찍는 의사결정 방식이고 탈관료제가 상향식 혹은 쌍방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1번 기업. 기업은 공식 조직이잖아. 과업지향적이지 당연히. 공식 조직은 원래 과업지향적이고 기억나죠? 공과위체 분업공통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공식 조직은 과업 달성 목적으로 위계와 체계가 있고 분업이 이루어지며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되는 2차 집단이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과업지향적인 거 맞아. 공식 조직은. 리을. 어딨어? 사내 친목 소모임.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잖아. 이거는. 비공식 조직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가? 쌤이 이거 외우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지. 쌤은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이거 내 커리큘럼 수강생이라면 틀릴 순 없다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틀렸다면 진짜 꿀밤 한 대 맞아야 돼요. 결합 자체가 목적이라는 표현 쌤이 따로 외워두라 그랬죠. 이거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비공식 조직은 이익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결합 자체가 목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공동사회만 들어가는 겁니다. 1차 집단에 들어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공동사회만 이 표현을 무조건 쓸 수 있다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 2번 니은 디귿과 같이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사내 친목 소모임은 뭐 교육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지? 그러면 니은 디귿과 달리도 맞냐? 기존 부서 아니 이게 조직 운영 방식의 이가 기존 부서라는 건 기업 안에 있는 부서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거는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이라고. 뭐 인사 부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R&D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한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 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또 다른 공식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식 조직인 거랑 별개로 회사 안에 있는 팀 같은 것도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니은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여기 새로운 부서도 다 어쨌든 회사 안에 만들어진 팀이니까 모두가 다 공식 조직이라서
그냥 공식 조직이기도 하고 공식 조직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회사도 회사 안에 있는 팀도.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디귿도 리을도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을 가진 집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답은 3번이 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제적 문화접변의 결과니 문화융합이니 발명이니 자극전파니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문화접변의 결과 혹은 문화변동의 원인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내재적 요인, 뭐 외재적 요인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죠. 각국에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어. 각국을 이거 뭐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각국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지배하게 된 을국이 식민 지배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야. 각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들어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들여왔겠죠. 당연히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직접 가지고 왔을 테니까 충분히 직접 전파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직접 술을 제조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각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해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강요했죠. 그러니까 니네 거는 쓰지 마. 우리가 들여온 우리 것만 써. 이렇게 해서 을국에서 독립한 현재까지도 각국의 전통주는 없어졌어. 사실상. 문헌에만 존재해. 그럼 없어진 거잖아. 문헌 기록으로 이런 술이 있었다라고 남아있다고 해도 그 술이 실제 현재 문화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문헌의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거지 현재 실제 존재하는 술로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전통 문화가 외부에서 직접 전파돼가지고 넘어온 것에 의해 가지고 문화 동화를 당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그 문화 동화는 강제적으로 일어난 거라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있던 술을 강제로 법을 규정해서 날려버렸기 때문에. 직접 전파로 문화 동화가 일어났다.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는데 병국으로 대거 귀화한 전국의 그들이 최근이 전통주에 자신들이 전국에서 들어온 약재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 자 봐봐. 병국 근로자들이 원래 전통주가 있었어. 근데 병국으로 전국의 근로자들이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귀화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병국에 있던 전통주가 여기 딱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국에서 들여온 약재가 있어요. 이거 직접 전파된 거잖아. 전국에서 넘어온 약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직접 전파가 나타났죠. 귀화하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병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섞어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이 주류 회사가 이 술을 땡땡 약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원래 전통주가 있었고 외국에서 넘어온 약재라는 거를 이 전통주 안에 섞어가지고 하나의 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요소, 병국에 원래 있었던 문화요소랑 전국에서 넘어온 문화요소랑 합쳐져가지고 문화융합이 되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인 문화 접변입니다. 그렇게 직접 전파로 문화융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다 된 거죠. 1번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 문화융합이 아니라 문화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바꿔줘야 되고 2번 나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은 딱히 나타난 적이 없고요. 내재적 변동 같은 건 나타난 적이 없고 그냥 섞어 먹은 거니까 융합인 거죠. 3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전파에 의한 자극전파는 여기 나타난 적 없고요. 가, 나에서 둘 다.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동화라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원래 있던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문화동화가 나타났지. 가에서는. 5번 가와 나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그럼 직접 둘 다 있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5번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네모네모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이거 선지 한번 보자 먼저. 여기까지만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했다는 얘기 보니까 이거 사회적 소수자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로 가보니까 역차별이니 사회적 소수자니 사회적 소수자 문제 맞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문제 풀러 들어갈 수 있죠. 자 한번 쭉 보면 되겠는데 기업부터 한번 봅시다. 이걸 선지를 먼저 보고 나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 갑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일단 A국에서 이주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읽어야 돼. 이주한 사람이면서 또 여성이기도 해. 승진을 통해 가지고 여성으로 받은 차별을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역차별이라는 건 주류 집단이 받는 거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받는 게 아니거든. 적극적 우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이주했다는 것 때문에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지. 이게 지금 역차별을 받는 주류 집단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선지 틀렸고 니은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에 속해 있고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에 속해 있고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왔고요. 차별받았다. 첫 번째 이유. 승진을 통해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 했는데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접수를 거부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도 차별,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도 차별. 그러니까 둘 다 중첩돼가지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디귿,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돼. 갑은 네모네모 11을 상대로 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이거 시험 볼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1심 법원이,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이 있고 두 번째 판결이 있는 거야. 1심 첫 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므로 국적을 안 가지면 외국인의 관리직 취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차별을 하고 있어요. 특정 사회적 어떤 가치.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지방관리직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나름대로 우대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특정인들한테 박탈해버리는 사회적 어떤 희소가치의 분배에서의 차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차별이 일어난 거죠. 차별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2심 네모네모 씨의 처분이 헌법을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차별 금지를 위반한 거 아니야. 위법이야. 그러니까 바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사회적 소수자,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지방관리직이 될 수 있도록 시험 권한을 부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이렇게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한테도 사회적 희소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차별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으로 확정이 돼버리네요. 리을, 기역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한다. 시민사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네모네모 씨가 지금 2심 판결에 불복했단 말이야. 야, 이 사람들한테도 관리직이 되도록 하라고 지금 2심에서 명령을 하니까 네모네모 씨에서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안 돼.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차별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차별을 가하는 이 구조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니네 말 못 듣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A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우리가 지방 관리직까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주민들한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다시 한번 불복해가지고 또 한 번 지금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지. 이 친구들이. 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는 거를 지지하면서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회적 소수자한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고 지금 인식하는 사람들이 야, 왜 불복하냐. 똑같이 이 시험 칠 수 있는 권리 줘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게 되는 거겠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복지제도가 아니라 인구부양비랑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많이 특이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꽤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쌤도 이 문제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쌤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쌤이 푼 방식을 설명을 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 그래서 쌤이 최대한 좀 간결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노력을 좀 해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어차피 인구 부양비 문제는 정해졌습니다. 이 연도가 다 나와 있을 거고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이 나와 있고 요거를 유분호총을 정리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T년, T 플러스 30년 그리고 T 플러스 50년까지 쭉 이어지는 이 연도의 변화가 있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와 총 인구의 차이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걸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 노년 인구의 3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T년에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비율을 한번 구해 볼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50%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양 인구가 2대 유소년 인구가 1 이렇게 비율을 지금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부양 인구 T년 기준으로 지금 일단 적어줄게. 부양 인구 2대 유소년 인구 1이야.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3배라고 얘기를 했어. 노년 인구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유소년 인구는 3이라는 뜻이죠. 이러면 이거 연결 가능하네. 그치? 1대 3대 얘가 얘 2배라고 할까? 1대 3대 2배라 그러니까 6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1대 3대 6 이렇게 지금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죠. 이거 딱 봐도 알겠지만 총인구 100으로 잡았을 때 30, 60, 1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제일 보기 편하겠다라는 생각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이 생각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래쪽 얘기들도 좀 더 읽어보자고. 일단 이 비율은 구해놨어. A 시기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 시기는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으로 인구 변화 현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아래쪽에 표를 봤더니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시기가 뭐냐면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 때가 A
A시기야.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서 T 플러스 50년을 비교할 때가 B시기라고 부르는 시기인 거야. A시기에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했대. 여기는 총인구 중에 이게 3대 6대 1로 나누면은 이게 총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일 거 아니야. A시기에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에서 어쨌든 뭐 29%든 28%든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야. 오? 근데 아래쪽에 표를 보니까 전체 인구 중의 비율, 더 전체 인구 중의 비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아 그러면 이게 감소했다, 변화 없음, 감소했다, 증가했다, 뭐 감소했다 이런 거 보려면은 총인구 100으로 잡고 가는 게 제일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총인구를 100으로 잡고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잡고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잡고 어떤 비율들을 이제 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30에서 100% 중에 30%에서 인구비를 감소했다고 해요. 30%보단 여기서 낫겠구만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되게 편해질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율 구해놓은 거 100%에 기반해가지고 되게 쉬운 비율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나 더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게 막 전체 인구를 가지고 뭐 감소했니 변화 없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100%를 해놓고 여기 이제 100%에 따른 퍼센트 이걸 정해두면은 이제 문제 풀기 되게 쉽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장 A시기만 봐도 뭐가 딱 나와? 전체 인구 중에 부양인구 비율이 변화가 없대잖아. 그럼 여기 전체 인구 중에 부양인구 비율이 60%니까 여기도 60%로 똑같다는 얘기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A시기와 B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네. A시기에도 B시기에도 넘어갈 때에도 전체 인구는 어차피 다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100으로 잡아두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실제로 요거는 전체 인구 100명으로 봤을 때 실제로 60명이고 60명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로 비율들을 막 연결해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전체 인구 변화 없다. 이것도 잘 받았습니다.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는 게 더더욱 확실해졌네요. 이렇게 하면은 다 연결된 비율로 나올 테니까.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노년 부양비가 올라가면 세대 간 갈등의 정도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부양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성장 동력도 높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아마 이거 선지에서 나오겠지.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경제 성장 동력 이런 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 될 거고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세대 간 갈등 정도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세대 간 갈등 이런 거 이제 노년 부양비를 확인하면 되겠네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부양 인구 비율이 A 시기에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60명 있었으면 실제로 60명으로 사람 숫자도 안 변한 거예요. 이미 다 연결되어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60%로 고정되면 60명으로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에서 어쨌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됐어? 증가되겠지. 요걸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제일 깔끔하게 됩니다. 30에서 A라는 비율이 어쨌든 빠졌을 거야. A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30에서 어쨌든 A만큼 빠졌으면은 여기 100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10에서 A만큼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더하면은 100%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야. 그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잖아. 60분의 30에서 60분의 30보다 작은 값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B시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잘 보세요. B시기에서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또 감소했다고 돼 있어. 여기서 여기로 할 때 더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30 마이너스 비율이 감소했다는 거는 여기 이미 다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비율이 그냥 여기 적혀 있는 숫자 그 자체잖아요. 여기 뭐가 적혀 있든 이게 그냥 100% 중에서 비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감소했다는 건 30 마이너스 A에서 실제 숫자가 더 감소했다는 뜻일 거고 당연히 30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또 어떤 미지수를 적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도 감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0보다 더 작은 값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확실한 건 뭡니까? 노연 인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이 친구들이 둘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그만큼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년 인구 10 플러스 A는 증가했을 거야. 그치? 여기보다 더 큰 값이 돼야 돼. 얘네가 빠진 만큼 얘네가 올려가지고 회복을 해줬어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이 유소년 부양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나온 값이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는 감소하는 게 너무 당연했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여기 60분의 30에서 60분의 30보다 작은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거였는데 B시기에는 지금 증가했대.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쌤이 킬더킬러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원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분모, 분자, 비율의 관계. 혹시 기억나니? 분수가 어쨌든 증가했단 말이야. B시기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증가했다. 그 무슨 말이야? 유소년 인구의 증가율과 부양 인구의 증가율 중에 유소년 인구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부양 인구가 지금 이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기억나지? 이거 기억 안 나면 킬 더 킬러의 분모 분자 비율의 관계 편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분수가 커졌다라는 말은 반드시 분모에 비해서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유소년 인구도 지금 여기서 감소하고 부양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정도보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더 컸어야지만, 그러니까 감소율이 얘가 작아진 거에 비해서 얘가 훨씬 더 작아져야지만 그게 이제 증가율이 유소년 인구가 더 큰 거다.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3%면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증가율이 분자가 높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 인구가 감소한 비율이, 그러니까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더 세야 된다고. 얘보다. 예를 들면 얘가 한 5% 감소했다? 그럼 얘는 한 10%는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저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꼭 킬더킬러 돌아가셔가지고 이 분모 분자 비율의 관계에 대해서 쌤이 얘기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수가 작아졌어? 그러면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큰 거야. 분수가 커졌어? 그럼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거야. 근데 둘 다 마이너스로 지금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네. 둘 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얘 마이너스 증가율보다 얘 마이너스 증가율이 훨씬 더 심했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 정도는 돼야지 실제로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야. 라고 지금 정리를 딱 해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러가면 된다는 말이지. 1번,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피부양 인구 증가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피부양 인구가 A 시기면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갈 때잖아요. 30이랑 10 더해가지고 40이었거든. 근데 40이 지금 어떻게 됐어? 그대로네. 그냥 그대로잖아. 지금 봐봐. 피부양 인구라는 게 지금 100명에서 60명 뺀 명이잖아. 지금 이거 어차피 비율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인구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원래 40명이었다. 그대로 40명이에요. 어차피 부양 인구가 60명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는 여기서 40, 여기서 40입니다. 피부양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부터가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거 안 구해도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된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게 부양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경제성장 동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피부양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은 거꾸로 부양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피부양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 그러면 탈락. 2번,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봐봐. 60명에서 얘가 증가율이 더 낮다 그랬던 거 기억나지? 얘가 마이너스 증가율이 얘가 더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한 10%,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 얘는 그거보다는 더 낮은 감소율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요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60명, 애초에 숫자도 이쪽이 더 많단 말이야. 여기는 30명 미만이고 여긴 60명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감소율을 만약에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이쪽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많아요. 부양 인구 쪽이 지금 얘도 3% 감소하고 얘도 3% 감소해도 어차피 얘는 3% 감소하면은 이게 30%라고 하자. 30% 감소하고 얘도 30% 감소해도 얘가 30% 감소하면 18명이 감소하는데 얘는 30% 감소하면은 한 9명 이하로 감소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똑같은 감소율을 보여도 얘가 더 많이 감소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더 크다 그랬어.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다 그랬단 말이야. 퍼센트가. 그러면 60명에서 더 많은 퍼센트가 감소해버리면 얘가 예를 들면 얘가 한 10% 감소했어. 그러면 6명 감소하겠지? 근데 얘는 5%밖에 감소 안 했어. 그런 상황인 거잖아. 똑같은 감소율을 보여도 얘가 지금 이기는데 얘가 심지어 감소율이 더 크다면 당연히 부양 인구에서 감소한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 표를 정리한 상황에서. 근데 하나 더.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논리로 이해하셔도 딱 되는 겁니다. 그냥 요 표를 통해 가지고 쌤이 보여준 방식이 있고 애초에 봐봐. B 시기에 지금 부양 인구는 60명으로 출발한단 말이야. 그냥 이것만 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 60명으로 출발하고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30-A명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고 잡아봤자 30명, 정말 많이 잡아가지고 29명으로 잡아준다고 쳐. 29.9명으로 잡아준다고 쳐. 60명에서 감소율이 더 커. 얘는 해봤자 한 30명 미만이야. 29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야. 29명에서 뭐 한 3% 감소하는 거랑 60명에서 막 10%, 4%, 5%, 6%, 7% 이렇게 감소하는 거랑 누가 당연히 더 감소 인구가 크겠어요. 당연히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비율의 관계, 그리고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둘 다 한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2번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정리만 돼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이 심하면은 무슨 일 때문에 심한 거지? 노년 부양비가 클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하대. 그럼 노년 부양비 한번 생각해 볼까?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A 시기에 심각해지는지 그리고 B 시기에 심각해지는지 사실 B 시기, A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노년 부양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A 시기 한번 보자. 노년 부양비가 60분의 10이었다가 60분의 10 더하기 A로 좀 커졌단 말이지. 좀 심각해지긴 했네. B 시기 같은 경우는 어때? 60분의 이게 지금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양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B 시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 분모는 가만히 있고 분자만 조금 커지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하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오히려 B 시기에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는 분모는 적어도 가만히 있고 분자만 좀 올라간 수준인데 여기는 분모가 엄청 작아지면서 분모의 감소율이 되게 높으면서 분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B 시기가 A 시기보다 노년 부양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은 A 시기보다 B 시기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예측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4번 T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는 100이다. 총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로 구하는 거였어. T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나? 60분의 40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총부양비를 구하는 거니까 6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당연히 100보다 작죠. 그럼 100 미만으로 3분의 2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66.666 이렇게 나오겠지? 100보다 작다. 맞아.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는 100일까?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가 100이 맞나? 60분의 40이야. 여기도 똑같이. 60분의 얘네 둘이 더하면 40 딱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100보다 작아. 100이 아니라. 66.666 나오겠죠? 5번 T 플러스 50년의 노년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 적을 것이다. T 플러스 50년의 노년인구는 T년보다 많나? T년보다 많은 게 맞죠? 지금 10명이었다가 여기서 10명 더하기 A보다 더 큰 값이 지금 돼버린 거니까 더 상승했으니까 노년인구는 T년보다 많은 게 맞아. T 플러스 30년보다는 적을까? T 플러스 50년의 노년인구가 T 플러스 30년보다 많지. T 플러스 A, 10 플러스 A명에서 10 플러스 A명보다 더 큰 값 이렇게 바뀌게 된 거기 때문에 적을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나머지 전체는 다 틀린 걸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문화 20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평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쌤이랑 같이 문제 유형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쌤이 앞으로 더원 모의고사에서 본격적으로 6평이랑 9평을 반영한 문제들을 선보여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잘 따라오시면서 문제형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쌤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핵심은 안 나오던 주제들, 안 나오던 유형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의고사는 몇 번이고 다시 보시고요. 유형에 익숙해지고 주제에 익숙해지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고 6평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보세요. 6평, 9평을 반복해가지고 보시고 쌤이랑 같이 앞으로 새로운 문제 유형 나오는 것들 반영한 문제들 풀어보시고 그러면은 아직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사회문화 점수 올리기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너무 이번 시험 점수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마시고 막 멘탈 터져가지고 막 자기 개발 영상 이런 거 막 보고 있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한번 성적 같이 올려보자고 본격적으로 쌤은 조만간 10월 학평 해설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지만 더원 모의고사 시즌 3를 쌤이 지금 열심히 밤새가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다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랑 또 그 문제 본 해설 영상 더원 모의고사 시즌 3 해설 영상 그걸로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현수쌤이었습니다.